자, 이어서 소개해드릴 부분은 도덕적 가르기입니다. 가르기란 말은 앞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거의 개개인마다 무한한 가르기, 다양한 가르기를 사용을 하고 그 가르기의 묶음이 우리 사고를 결정하는 기본 패턴이라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 도덕적 가르기란 말을 제가 이제 쓰는 이유는 누가 도덕적 구성원이 됩니까를 결정할 때 이 가르기가 등장을 합니다. 누가 구성원이 되고 누구는 이 도덕 담론 밖에 있습니까? 그래서 도덕적 구성원이 된다는 것은 우리 도덕 담론 출발하는 시점에서 너무나 중요한 이제 출발점인데, 이 지금 사라 바트만 케이스는 쭉 보시면 들어서 아시기도 할 테고, 그 아프리카 코이코이족 출생인데 20살 영국으로 이주해서 계속 전시물이 된 겁니다. 아주 특이한 처형을 갖고 있으니까 유럽 사람들 성적 호기심이든 그것이 무슨 단순히 생물학적 호기심이든, 그래서 수년 동안 이렇게 영국에서 전시, 프랑스에서 전시하다가 결국은 1815년에 폐렴으로 죽은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1815년에 그러다가 죽은 사라 바트만을 헤브르에서 박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프랑스 쪽 사람들 생각으로는 이게 말은 사람이라고 대강 부르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저 특이한 걸로 봐서는 아마 영장류하고 인간의 중간쯤 되는 존재일 수도 있다라는 말 비슷한 얘기를 유포를 시키면서 인간 대접을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해부돼서 오랫동안 그 인류사 박물관에 거의 1974년까지 전시가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전시물이죠.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인권운동가들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그런데 안 내놓는 겁니다. 프랑스 재산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특이한 프랑스의 재산이고 박물관 소유 물건이지 그거 내놓아야 할 그 사람이라고 인식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논란이 상당히 지속됐는데 최종적으로 가장 강력한 논거는 뭐가 등장했는가 하면 DNA 검사한 겁니다. 그래서 호모사피엔스라는 것이 분명해졌죠. 그래서 그 논란은 종식이 됐어요. 그래서 2002년에 192년 만에 박제가 된 상태로 고향으로 돌아와서 묻힌 사건이 이 사라 바트만 사건입니다. 이 실제 사진입니다. 자, 이 지금 스토리를 제가 이해하고 있는 나쁜 것을 인류학에서 지금 문제를 삼는 것은 첫 입구에서 도덕 탐론의 구성원이 되지 못하면 너무나 많은 것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누가 도덕적 구성원이 되어야 합니까? 이 문제가 모든 도덕 담론의 첫 출발점에서 제기되는 문제인데, 제가 제기하는 것은 저는 지금 몸의 철학을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도덕 담론의 구성원을 정하는 기준이 무엇이었을까? 누가 지금 도덕 담론의 구성원으로 자격을 했습니까? 그 자격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누가 도덕 담론의 구성원입니까? 아마 서양에서 우리가 가장 익숙하게 떠올리는 말은 이성일 것입니다. 동아시아에서 지금 유학적 전통에서 인간이 될 조건을 말하라고 그러면은 도덕일 겁니다. 그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일단 도덕 담론에 못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지금 양반과 상의를 가르는 가리기가 있을 텐데, 제가 좀 궁금해요. 누가 상민이 되고 누가 양반이 됐을까? 당연히 혈통으로 따지면 자기 아버지가 양반이면 자기도 양반이고 그러겠죠. 근데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해서 양반이 됐으며 그 위에 아버지는 어떻게 해서 양반이 됐을까? 그리고 그 사회 안에서 그렇게 갈라져 있을 때 이 두 계층을 어떻게 정의했을까? 근데 그거 궁금해서 한번 추적을 해봤는데, 물론 이건 제도 차원에서 보면은 제도에 국한된 설명이 있겠지만 이론적으로는 뭐가 그걸 정당화했을까를 찾아봤더니 이 구절이 제 눈에 띄었습니다. 주자, 어류에
인간의 목적은 모름지기 성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못이 박혀 있습니다. 자, 인간의 목적은 성인이 되는 것이다. 자,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바에 따르면 그게 지금 도덕주의의 전형적인 표현이죠. 성인이 된다는 말은 사덕을 실현하는 자입니다. 사덕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인의예지죠. 인의예지는 도덕적 덕목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덕을 실현하는 것을 성인이 된 것이라고 보고 있고, 성인이 되는 것을 인간의 목적이라고 본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조선시대를 규정하는 중요한 단서라면, 적어도 그 해석에 따르면 조선의 상민은 사덕을 실현할 가망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차이가 생길까? 교육시키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계바늘을 거꾸로 한 150년만 돌리면 말이죠. 여기 계신 분 중에 반은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 지금 주차장에 기다리셔야죠. 기다리셔야 한다니까요. 반은. 그러면 이때 기준이 뭡니까? 이게 물어봤더니 도덕적 기준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성인이 되는 것이다. 이 가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게 지금 그 양반과 상민을 가르는 중요한 강력한 논고로 상당 기간을 뒷받침했을 겁니다. 주작을 너무나 중요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덕적 각이라는 것이,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도덕 담론의 구성원이 됩니까를 물었을 때 이성이 기준이 됩니다. 아니면 도덕성이 기준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두 개의 논변을 보십시오. 제가 한 대표적으로 이성의 윤리학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쓸 수 있는 논변은 이렇습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이성이 있답니다. 그런데 철수에게 이성이 없어요. 그러면 철수는 인간이 아닙니다. 이건 지금 타당한 연역 추론이죠. 문제는 어디가 있는가 하면 이 이성을 누가 정의합니까? 철수가 하겠습니까? 아니죠. 이론가가 하겠죠. 특히 그 이론가 중에서도 철학자가 할 소지가 높죠. 그럴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이 이성이 어떻게 정의되는가에 따라서 철수는 인간이 되었다, 안 되었다. 이론에 따라서 이 철수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우리가 정말 자신 있게 이성에 대해서 명확한 이론을 갖고 있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조사해본 이성 개념은 너무나 시대를 거쳐서 많은 변이를 겪고 너무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 사이에 끼게 되면 이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대신에 제가 제시하는 기준은 몸입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몸이 있다. 이 전제에서 출발하면. 근데 철수에게 몸이 없어. 그래서 그러므로 철수는 인간이 아니다. 이런 논변을 쓰게 되면 피해자가 없죠. 철수가 몸이 없으면 인간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기준을 쓰게 되면 적어도 이론 때문에 이론의 좌충우돌 때문에 생겨나는 희생자는 생길 리가 없다고 말입니다. 몸을 가진 자는 자연스럽게 이 구성으로서 받아들여지고, 누가 실제로 몸이 없다, 구성으로 받아들일 이유가 없죠. 우리가 누구를 지금 억압하거나 몸이 없는 자를 지금 억압하거나 이 말 자체가 성립을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억압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도덕적 구성을 정하는데 무슨 기준을 쓸 겁니까? 이걸 다시 한번 묻게 되면 왜 이 몸의 그 기준이란 것이 허술해 보이고 그렇게 타이트해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덜 위험한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